찢어질 듯한 고통, 그 비명은 이내 황홀한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남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기를 우연히 목격한 날이었죠. 일주일에 5번을 원했던 저의 욕망. 병약한 남편은 절대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금지된 선을 넘은 우리. 그 뜨거운 밤의 비밀부터 결국 뱃속에 잉태된 생명까지 이 막장 스토리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숨막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최고의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행운의 숫자인 7을 댓글에 입력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빨리 제작됩니다. 올해로 40인 저는 결혼 10년 차, 남편 민수와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올 때면 저는 어김없이 부엌에서 국 끓이는 냄새를 집안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국.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민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지쳐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던 민수는 누가 봐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사는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크게 웃는 법도 화를 내는 법도 몰랐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저 몸이 약했을 뿐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소박한 아침상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밥 한 숟가락, 국 한 술을 마치 아이처럼 천천히 먹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는 민수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도 없었기에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아이는 처음부터 민수의 건강 문제로 계획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수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구겨진 와이셔츠 깃을 펴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녁엔 일찍 올게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날따라 가슴 한쪽이 먹먹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계단 아래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야, 아침 먹었니? 시아버지 정호였습니다. 68세. 민수보다 훨씬 정정하고 건강한 분.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일하셨다는 단단하고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신 후로 쭉 혼자 사시던 시아버지는 가끔 저희 집에 들러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들어오세요. 밥 더 있어요. 마루에 신발을 벗고 올라온 시아버지의 큰 체구가 좁은 거실을 꽉 채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다시 따뜻한 밥과 된장국, 그리고 반찬들을 챙겨 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라며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유일한 아들에 대한 염려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저도 요즘 민수의 창백한 얼굴이 걱정되어 보약이라도 지어드려야겠다고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아니야, 받아. 내가 돈 줄 테니 좋은 거로 지어. 내 아들인데 내가 챙겨야지. 그 따뜻한 마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시아버지는 라며 작업복 차림으로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도 허리 한 번 안 굽히는 건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약속대로 일찍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욕실 문 너머로 흐르는 물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소박한 일상이 저는 좋았지만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민수의 차가운 손이 제 등을 안는 것으로 끝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의 관계는 저를 늘 허기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에 5번, 아니 그 이상을 원했지만 병약한 민수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든 민수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에 곧 균열이 생길 거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후 3시쯤 빨래를 개고 있던 저에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묻자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 이름을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흘러갔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민수 이름을 말하자 커튼 너머에 누워있는 민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고 있는 눈, 그리고 산소 마스크. 저는 달려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라고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죠? 선생님, 제발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곧이어 시아버지 정호가 작업복 차림으로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들의 손을 잡고 라고 중얼거리셨지만 민수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고 우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벽에 기대 계셨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새벽 4시 의사가 나와라고 물었을 때 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시아버지는 저를 부축했지만 그분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민수의 삶처럼 조용했고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3일장 내내 상주복을 입은 제 옆을 시아버지가 묵묵히 지켜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녀갔고 그들은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돌아섰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저를 찢어발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 됐네. 부인이 팔자가 새서 그래. 남편 일찍 보내는 여자는 뭔가 있는 거야. 저 집은 여자가 기가 센가 봐. 남편 잡아먹었네.
귓속말이었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민수의 흔적만 가득한 빈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신문, 욕실에 걸린 수건, 옷장 속 와이셔츠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민수만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험담과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평화가 파괴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었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문 좀 열어라. 시아버지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야, 제발 밥이라도 먹어야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으신 시아버지는 저보다 더 아프실 텐데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죽 그릇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먹어라. 조금이라도.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괜찮아. 시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 그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님. 제가 못났어요.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제가 민수를 죽인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제 말에 시아버지는 단호하게라며 저를 넓고 단단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묵직한 품에서 저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짙게 들이운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저는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소주를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술잔만 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많이 외로울 거야. 내 마음 잘 안다.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외로워. 민수 엄마 떠났을 때도 이랬어. 혼자 남겨진 기분. 근데 그때는 민수가 있었거든. 그 애 키우면서 버텼어. 그 애가 있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애도 없네. 내가 뭐라고 산 건지 모르겠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의 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윤서야. 네. 나랑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떠니? 저는 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잖아. 나도 혼자 살기 힘들어. 우리 같이 살자. 너는 여전히 내 며느리야. 민수가 없어도 넌 내 가족이야. 눈물이 또 났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자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시아버지를 밤까지 부축했습니다. 무거운 몸이었지만 작업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굵은 팔뚝과 단단한 어깨에서는 건강하고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손과는 달랐던 시아버지의 큰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을 나왔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 외롭지 않을 것 같았지만 과부가 시아버지와 단둘이 산다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커피를 건네며 라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저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없는 삶. 하지만 혼자는 아닌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정우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은 겉으로는 민수와 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정우 씨가 움직이는 소리에 잠이 깨면 저는 부엌으로 나가 도시락을 쌌습니다. 라는 시아버지의 말에도 라며 정성껏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민수를 챙기던 것처럼 정우 씨를 챙기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자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식탁에 앉아 저를 지켜보셨고 도시락을 다 싸서 건네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누군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저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낮에는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 안정감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저녁 6시 정우 씨가 라고 말하며 돌아오시면 저는 라고 화답했습니다. 정우 씨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정우 씨가 좋아하실 만한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등을 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우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윤서야, 수건 좀 줄 수 있니? 저는 부엌에서 국자를 내려놓고 수건을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욕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정우 씨는 물기를 닦고 계셨는데 하반신에 두른 수건이 제대로 여며지지 않아 두 다리 사이에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 아니, 제가 살면서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컸습니다.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런 미안하구나. 정우 씨가 급히 수건으로 가렸지만 제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문고리에 걸쳐놓고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가팠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지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방금 본 그 장면, 단단하고 거대한 그것이 지우려고 해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신 차려, 윤서야. 민수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스스로에게 외쳤지만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 씨가 옷을 입고 나와라고 말했지만 저는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바닥만 보았습니다. 식사를 했지만 밥맛이 없었고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왜소했고 그곳도 작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죠. 하지만 정우 씨는 달랐습니다. 압도적으로 달랐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이불단을 꽉 쥐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밀려오는 이상한 설렘. 저는 새벽까지 잠들 수 없었고 옆방에서 뒤척이는 정우 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를 볼 때마다 욕실에서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정호 씨가 작업복을 입고 현관을 나설 때도 그의 단단한 몸과 그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우려고 애쓸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호 씨가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야, 오늘 날씨 좋던데 산이나 갈까? 저는 집에만 있으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싫었습니다.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도시락과 물을 챙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등산로. 사람들은 우리를 아버지와 딸 정도로 보겠지 생각하며 정호 씨와 저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흙길과 나무 냄새가 좋았습니다. 걷다 보니 땀이 났습니다. 정호 씨는 앞서 걸었고 그의 땀에 젖은 티셔츠는 넓은 어깨와 단단한 근육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중턱쯤 와서 나무 그늘 아래 쉬었습니다. 정호 씨가 건넨 물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호 씨가 물을 마시는 동안 땀에 젖은 티셔츠 사이로 목젖이 움직이는 것과 선명하게 드러난 근육을 보았습니다. 민수의 왜소한 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고 정상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호 씨의 걸음이 느려지더니 배를 움켜쥐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배가 좀. 화장실 가야겠다. 주변을 둘러봐도 화장실이 보이지 않자 정호 씨는 라고 말하며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정호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휴지 좀. 저는 가방을 열어 휴지를 꺼내 들고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정호 씨는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바지를 내린 채였고 또다시 두 다리 사이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더 거대하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호 씨가 황급히 휴지를 받았고 얼굴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얼굴이 화끈거려라고 말하며 풀숲을 빠져나와 등산로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또 봤어요. 2번이나. 저는 가슴을 눌렀고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미안하다, 윤서야. 또 이런 꼴을 보여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급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상까지 걸으며 우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상에서 경치를 보며 정호 씨가 라고 말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정호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 감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 이 감정은 민수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았고 시아버지라는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갔을 때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 옆에 바싹 앉았습니다. 정호 씨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슬픔과 함께 묘한 갈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윤서야. 정호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저 역시 정호 씨를 보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호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하고 거친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응. 정호 씨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호 씨의 거친 숨소리가 그리고 제 가쁘게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깜짝 놀란 저는 정호 씨에게서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누구지? 정호 씨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저희는 선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키스하려던 거였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호 씨가 현관으로 가서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택배네. 네. 어색한 침묵이 다시 거실을 감쌌습니다. 방금 전에 그 순간 잡았던 손, 가까워졌던 입술,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가 잘게. 정호 씨는 상자를 내려놓고 서둘러 방으로 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민수에게 너무 미안하잖아. 스스로에게 수없이 외쳤지만 가슴은 정호 씨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도 정호 씨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낮고 떨리는 하지만 단호한 정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정호 씨가 어둠 속에서 서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망설임을 지운 듯 선명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는구나. 정호 씨의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정호 씨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둘만 남았습니다. 윤서야. 네. 나 미쳤나 봐.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제게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나. 내가. 그의 고백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 씨는 다른 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그의 얼굴이 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민수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키스는 깊어졌고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호 씨는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넓고 단단한 가슴에 안긴 저는 안정감과 함께 강렬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침대로 넘어졌고 정호 씨가 위에 있었습니다. 윤서야, 괜찮겠어? 그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벗겨졌습니다. 정호 씨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탄탄한 배, 그리고 제가 2번이나 보았던 그 거대한 그것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온몸을 휘감는 강렬한 설렘. 정호 씨는 제 몸을 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응, 저 괜찮아요. 좋아요. 정호 씨가 미소 지었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뜨겁고 격렬한 밤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강했고 힘이 넘쳤습니다. 일주일에 1~2번으로 만족하던 제가 이상했을 정도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내가 원하던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정호 씨의 물음에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행이다. 정호 씨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저는 그 품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호 씨는 이미 자기 방으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더니 정호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계셨습니다. 밤새 격렬했던 흔적은 사라지고 일상의 평온함이 감돌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일어났니? 커피 줄까? 저는 커피를 받아 마셨고 그 쓴맛이 입안에 퍼질 때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윤서야, 어젯밤 일 후회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 우리 절대 조심해야 해.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님. 조심할게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는 강렬한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와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저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에 왔습니다. 노크 소리조차 없었고 그저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뜨거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매일 밤이 이어졌습니다. 제 몸은 완벽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일주일에 5번도 넘게 원하던 대로, 아니,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의 체력과 강인함은 저를 압도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동네를 걷거나 장을 볼 때는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시아버지와 며느리로만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는 라며 묘한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입들이 험하니까. 아주머니가 가고 난 후 정호 씨가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눈치챌까봐, 우리의 은밀한 행복이 파괴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정호 씨와 저는 더욱 비밀스럽게, 더욱 철저하게 이 관계를 숨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금지된 관계가 우리의 전부였으니까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호 씨와의 은밀한 생활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그리고 밤에는 여전히 뜨겁고 격렬한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5번, 6번, 때로는 매일 밤. 정호 씨는 이제 69세가 되었지만 그의 체력은 여전히 강했고 저의 깊은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며 말이 많았지만 정호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라고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심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라며 소문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장을 보러 가도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서 씨, 시아버님께 잘해드려요. 네, 그럴게요. 웃으며 대답할 수 있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행복도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의 권유로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치, 나물, 조림 등 정성껏 만든 반찬을 나누며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정호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며 제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편안한 시간. 밤이 되자 정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정호 씨의 손길이 익숙하게 제 몸을 후쳤고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정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가슴이 벅차올라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정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냥 이름 불러. 정호라고. 정호. 낯설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응, 윤서야. 그날 밤도 우리는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남과 여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제 옆에는 정호가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맺힌 주름들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남자. 정호가 눈을 뜨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나 봤어? 네. 그냥. 정호가 웃었고 그 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민수도 제가 행복하기를 원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이제 진짜 부부 같지? 결혼은 못하지만 마음은 부부야. 그러네요. 정호는 웃으며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일주일에 5번도 넘게 하니까 좋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어서. 저는 얼굴이 빨개져 부끄러웠지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정우와 함께 이렇게 평화롭고 밤에는 뜨겁게.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의 따뜻한 손을 잡고 라고 속삭였고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벚꽃이 만개하여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푼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임신 7개월. 정호 씨의 아이였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낳자, 윤서야. 우리 아이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늦둥이네요. 축하해요. 건강하게 나으세요. 정호 씨가 밖에서 들어와 제 옆에 앉아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잘 자라라. 정호 씨가 웃었습니다. 민수도 기뻐할 거야. 우리가 행복한 거.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호 씨. 나야말로 고맙다, 윤서야. 내 덕분에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 정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윤서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아내이자 동반자, 그게 너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이도 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정호 씨는 배에 손을 대고 라고 말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윤서야, 사랑해. 나도 정호 씨. 우리는 함께 과거의 슬픔을 딛고 이 금지된 관계 속에서 자신들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저희는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 그곳은 우리의 봄이었습니다.